금요일 밤 9시입니다. 예전 같으면 동네 호프집에 사람들로 북적였을 시간이죠. 그런데 요즘은요? 텅 비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어디 갔을까요? 집에 있습니다. 편의점 맥주 한 캔 들고요. 최근 2년 사이 서울에서 문을 닫은 외식업체는 4,400곳입니다. 그중 2,257곳, 무려 절반 이상이 호프집과 간이 주점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망한 가게 2곳 중 한 곳이 술집이라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요. 최근 2년 동안 서울 술집의 약 12%가 통째로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10곳 중 한 곳 이상이 폐업했어요. 여러분 동네는 어떤가요? 작년에 자주 가던 호프집 아직 있나요? 단톡방에서 술자리 제안 오면 뭐라고 답하시나요? 혹시 당신도 지난 한 달 동안 호프집 가는 횟수 줄이지 않으셨나요? 미안, 오늘은 좀 이런 답장 보내지 않으셨나요? 이게 건강 트렌드? 아닙니다. 경제학입니다. 보이지 않는 시한폭탄이 터지고 있는 겁니다. 폭탄 이름은요? 기회비용입니다. 왜 지금일까요? 2024년 들어 물가는 올랐는데 월급은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젊은 세대는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 금요일 밤이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겁니다. 경제학 용어 8개가 호프집을 무너뜨렸거든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빠르게 눌러두시고요. 자, 이제 한 사람의 금요일 밤을 경제학으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2024년 12월 금요일 저녁 7시입니다. 27살 직장인 김민수 씨는 퇴근길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봅니다. 단톡방에 메시지가 떴어요. 오늘 퇴근하고 한 잔? 홍대 그 호프집 어때? 예전이었다면요. 김민수 씨는 0.1초 만에 바로 콜을 외쳤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손가락이 휴대폰 위에서 멈춥니다. 5초, 10초, 15초. 단톡방에 다른 사람들 답장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좋아요. 나도 7시 반에 보자. 그런데 김민수 씨는 여전히 답장을 못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김민수 씨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경제학에서 기회비용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포기해야 하는 다른 것의 가치를 뜻하거든요. 김민수 씨 머릿속 계산을 들여다볼까요? 호프집 가면 3만 원.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지? 선택지 A, 호프집. 친구들이랑 2시간 술 마시기. 맥주 4잔에 안주 하나. 묻고 떠들고 스트레스 풀기. 집에 들어가면 자정 넘고 내일 아침은 숙취. 선택지 B. 편의점 맥주 12캔 한 달 동안 매일 저녁 한 캔씩. 집에서 편하게 드라마 보면서 내일 아침 멀쩡하게 일어나기. 선택지 C. 자격증 교재 한 권.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책이 28,000원. 이것 따면 이직할 때 유리하다고 했잖아. 미래 연봉 상승 가능성. 보셨습니까? 3만 원이라는 돈 하나로 3가지 미래가 달리는 거예요. 1년 전이었다면요. 김민수 씨는 고민 없이 선택지 A를 골랐을 겁니다. 친구들 만나는 게 제일 중요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요? 김민수 씨는 통장 잔고를 떠올립니다. 월급날까지 일주일 남았고 통장에 남은 돈은 12만 원입니다. 여기서 3만 원 쓰면 9만 원 남는 거죠. 김민수 씨는 한숨을 쉬고 답장을 씁니다. 미안, 오늘은 좀 다음에 꼭 가자. 친구들은 이해합니다. 오케이, 다음에 보자. 민수야, 요즘 바쁘지? 김민수 씨는 바쁜 게 아닙니다. 돈이 없는 거예요. 김민수 씨는 집에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맥주 코너 앞에 섭니다. 500ml 캔이 2,500원, 호프집 한 잔이 7,000원. 김민수 씨는 2,500원짜리를 집어듭니다. 이게 바로 대체제, 선택입니다. 경제학에서 대체제는 비슷한 효용을 주는 다른 상품을 뜻하거든요. 호프집 맥주랑 편의점 맥주, 알코올 도수는 비슷합니다. 4.5도 대 4.6도. 취하는 효과는 똑같잖아요. 다만 분위기가 다를 뿐이죠.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분위기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호프집 맥주는 7,000원, 편의점 맥주는 2,500원. 차이가 4,500원입니다. 김민수 씨는 계산합니다. 분위기에 4,500원? 한 달에 4번 가면 18,000원이야. 거의 2만 원이네. 그 돈이면 영화 2번 볼 수 있고 책 2권 살 수 있고 헬스장 일주일 더 다닐 수 있어. 이게 바로 한계 효용 체감이에요. 경제학에서 한계 효용 체감은 똑같은 걸 반복하면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호프집 첫 번째, 갈 때는 엄청 즐겁습니다. 효용이 100이에요. 두 번째는요? 80 정도예요. 괜찮긴 한데 첫 번째만큼은 아니죠. 세 번째는요? 60이에요. 좀 덜해요. 네 번째는요? 40이에요. 그냥 집에서 마실걸?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민수 씨는 이미 학습했습니다. 호프집 네 번째부터는 효용이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만 가기로요. 그것도 정말 가고 싶을 때만요. 김민수 씨는 집에 들어와서 원룸불을 켭니다. 6평짜리 원룸이에요. 월세 60만 원입니다. 작년엔 55만 원이었는데 5만 원 올랐어요. 김민수 씨는 맥주 캔을 따고 창밖을 봅니다. 저 멀리 호프집 매운 사인이 보여요. 빨간색으로 맥주라고 쓰여 있고 깜빡깜빡거립니다. 저기 지금 친구들이 있겠네? 묻고 떠들고 있겠지. 나만 빠진 거야? 김민수 씨는 외롭습니다. 공허하죠. 그런데
합리적이에요. 경제학에서는 이걸 합리적 선택이라고 부르거든요.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 만족을 추구하는 행위. 김민수 씨는 술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친구도 좋아하고요. 다만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3만 원으로 더 중요한 걸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이게 슬픈 이유는요. 김민수 씨가 특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20대 후반, 30대 초반 직장인 대부분이 김민수 씨랑 똑같은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금요일 밤마다 집에 앉아서 기회비용을 계산하면서 결국 오늘은 집에 있어야지.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거죠. SNS 열어보면요. 친구들 게시물이 완전 달라졌어요. 1년 전에는 호프집 사진, 술잔 사진, 취한 셀카가 올라왔죠. 요즘은요. 독서 인증, 운동 인증, 자격증 합격 인증, 집에서 만든 요리 사진이에요. 다들 기회비용 계산 끝낸 사람들입니다. 호프집 대신 뭔가 다른 걸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김민수 씨는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책상에 놓인 노트북을 엽니다. 자격증 공부해야 하거든요. 온라인 강의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진도율 37%. 아직 멀었네. 김민수 씨는 강의를 재생합니다. 엑셀 함수 설명이 나옵니다. VF 함수, 인덱스 매치 함수. 어렵습니다. 재미없어요. 그런데 필요합니다. 보셨습니까? 이게 2024년 젊은 세대의 금요일 밤이에요. 감성이 아니라 경제학으로 움직이는 밤이죠. 마포구 연남동에 있는 호프집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박진수, 나이는 48살. 호프집 운영한 지 10년째입니다. 2024년 11월 박진수 사장님은 폐업 신고를 했어요. 사장님은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메뉴도 그대로인데, 맛도 그대로인데, 서비스도 그대로인데 왜 손님이 안 오지? 경제학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수요 곡선이 이동한 겁니다. 수요 곡선이 뭐냐고요? 가격에 따라 사람들이 얼마나 사려고 하는지를 보여주는 선이에요.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그래프죠? 박진수 사장님 호프집의 2023년 수요 곡선은 이랬습니다. 맥주 한 잔 7,000원에 하루 손님 40명. 괜찮았어요. 손님들이 웃고 떠들고 2차 가는 사람들도 많았고 사장님도 버티만 했고요. 그런데 2024년 봄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손님이 줄기 시작한 겁니다. 2024년 3월 하루 손님 35명. 조금 줄었네. 뭐 괜찮아. 봄이라 그런가 보다. 2024년 6월 하루 손님 30명. 많이 줄었네. 여름이라 그런가? 덥잖아. 날씨 선선해지면 오겠지. 2024년 9월 하루 손님 25명. 심각하다. 이건 뭔가 잘못됐어.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쭉 이동한 겁니다. 똑같이 맥주 한 잔 7,000원인데 하루 손님이 40명에서 25명으로 줄었어요. 가격은 안 바뀌었는데 수요가 줄어든 거예요. 왜일까요? 이게 바로 소득 효과입니다. 김민수 씨 같은 손님들의 실질 소득이 줄었거든요. 월세 올랐죠? 식비 올랐죠? 교통비도 올랐죠? 그럼 술값 쓸 돈이 줄어드는 거예요.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상제의 경우 소득이 줄면 수요도 줄어든다고요. 정상제가 뭐냐고요? 소득에 따라 수요가 같이 움직이는 재화예요. 소득 오르면 수요도 오르고 소득 떨어지면 수요도 떨어지는 거죠. 호프집은 전형적인 정상제입니다. 돈 있으면 가고 돈 없으면 안 가는 거죠. 밥은 돈 없어도 먹어야 하지만 호프집은 안 가도 죽지 않거든요. 박진수 사장님은 어느 날 단골 손님 한 명을 붙잡고 물어봤어요. 요즘 왜 안 오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단골 손님은 미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요. 요즘 호프집 올 여유가 없어요. 월세가 올라서요. 식비도 올랐고요. 술은 편의점에서 사 마셔요.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하는 거예요. 여유가 없다. 이게 실질 소득 감소고 수요 곡선 왼쪽 이동이고 호프집 폐업인 겁니다. 박진수 사장님도 이해했습니다. 본인도 임대료 올라서 힘들거든요. 2023년 월 300만 원이던 임대료가 2024년 재계약하면서 350만 원으로 올랐어요. 50만 원 인상이죠. 손님도 힘들고 사장님도 힘들고 그런데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이게 바로 시장의 메커니즘이거든요. 경제학에서는 이걸 외부 충격에 의한 시장 균형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외부 충격이 뭐냐고요? 물가 상승, 월세 상승이요. 이게 청년들 실질 소득을 감소시켰고 그 결과 호프집 수요가 줄어든 거죠. 그럼 박진수 사장님은 뭘 할 수 있었을까요? 경제학 이론상으로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선택지 1, 가격을 내린다. 수요 증가 유도. 선택지 2, 차별화한다. 다른 가치 제공. 박진수 사장님은 선택지 1을 시도했어요. 2024년 10월 맥주 한 잔을 7,000원에서 6,000원으로 내렸습니다. 1,000원 할인이죠. 안주 가격도 조금 내렸고요. 가게 앞에 현수막도 걸었어요. 맥주 1,000원 할인 이벤트. 그럼 손님이 늘어났을까요? 안 늘어났어요. 여전히 하루 25명 정도 왔습니다. 왜냐고요? 김민수 씨 같은 손님들은 가격 탄력성이 낮거든요. 가격 탄력성이 뭐냐고요? 가격이 변할 때 수요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호프집 맥주가 7,000원에서 6,000원으로 내려갔어요. 1,000원 할인이죠.
그런데 김민수 씨는 여전히 편의점 맥주 2,500원을 선택하거든요. 6,000원도 비싸거든요. 편의점 맥주 대비 2배 반이나 하니까요. 김민수 씨 입장에서는 1,000원 할인해도 여전히 비싼 거예요. 이게 바로 대체제가 존재할 때의 함정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완벽한 대체제가 있으면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가 된다고 말하거든요. 편의점 맥주는 호프집 맥주의 거의 완벽한 대체제입니다. 취하는 효과는 똑같으니까요. 알코올이 들어가서 기분 좋아지는 건 똑같거든요. 보셨습니까? 박진수 사장님이 아무리 노력해도 손님을 되돌릴 수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가격을 내려도 소용없었던 겁니다. 왜냐고요? 대체제가 너무 싸니까요. 박진수 사장님은 결국 2024년 11월에 폐업 결정을 내렸습니다. 폐업 신고하던 날 사장님은 텅 빈 가게를 둘러봤어요. 테이블이 10개 있습니다. 의자는 40개고요. 맥주 냉장고는 우웅 돌아가고 있고요. 10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이 자리에서 장사했어요. 얼마나 많은 손님이 왔다 갔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오갔는지도 모르고요. 박진수 사장님은 테이블 하나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테이블에서 얼마나 많은 경제학이 일어났을까요? 모임, 계산, 선택, 포기. 다 경제학이었던 거죠. 박진수 사장님은 가게 문을 잠그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손님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다 힘들구나. 김민수 씨의 2023년과 2024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3년 1월 김민수 씨는 입사 2년 차였어요. 연봉은 3,300만 원이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세후 230만 원 정도 받았죠. 2024년 1월 김민수 씨는 입사 3년 차가 됐어요. 연봉은 3,5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200만 원 인상이죠. 월급은 세후 250만 원 정도 받게 됐고요. 월급이 20만 원 올랐습니다. 그럼 김민수 씨는 더 여유로워졌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빡빡해졌어요. 이게 바로 실질임금 하락입니다. 경제학에서 실질임금은 명목임금을 물가로 나눈 값을 뜻하거든요. 실제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죠. 김민수 씨가 2024년에 실제로 쓰는 돈들을 볼까요? 월세가 2023년 55만 원에서 2024년 6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5만 원 인상이에요. 식비는 어떨까요? 2023년에 김민수 씨는 회사 근처 백반집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한 끼에 7,000원이었죠. 한 달이면 20일 근무하니까 14만 원입니다. 2024년에는요. 백반집 가격이 9,000원으로 올랐어요. 2,000원 인상이죠. 한 달이면 18만 원입니다. 4만 원 더 나가는 거예요. 저녁은 어떨까요? 김민수 씨는 집에서 해먹거나 배달시켜 먹습니다. 2023년엔 한 달 식비가 점심 포함해서 35만 원 정도 나갔어요. 2024년엔요. 45만 원 나갑니다. 10만 원 더 나가는 거죠. 교통비는요? 2023년에 김민수 씨는 월 10만 원 정도 썼어요. 지하철 정기권이 5만 5천 원이고 주말에 버스 타고 약속 나가면 한 달에 4만 5천 원 정도 더 쓰니까요. 2024년엔요. 지하철 정기권이 5만 8천 원으로 올랐어요. 버스 기본요금도 올랐고요. 한 달에 11만 원 정도 씁니다. 김민수 씨의 생활비를 정리해 볼까요? 2023년 월세 55만 원, 식비 35만 원, 교통비 10만 원, 통신비 7만 원, 대출이자 15만 원. 합계 122만 원입니다. 2024년 월세 60만 원, 식비 45만 원, 교통비 11만 원, 통신비 7만 원, 대출이자 20만 원. 합계 143만 원입니다. 하이가 얼마죠? 21만 원입니다. 그런데 김민수 씨 월급 인사는요? 20만 원입니다. 보셨습니까? 이게 바로 실질소득 감소예요. 명목상으로는 월급이 20만 원 올랐지만 생활비는 21만 원 올랐습니다.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오히려 2만 원 줄어든 거죠.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질임금이 하락하면 기호재 소비가 먼저 줄어든다고요. 기호재가 뭐냐고요?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는 물건이에요. 호프집은 전형적인 기호재죠. 안 가도 배고프지 않고 아프지 않고 출근하는데 문제 없잖아요. 생존의 필수가 아닌 거예요. 반면 필수재는요? 월세, 식비, 교통비입니다. 이건 못 줄여요. 월세 안 내면 쫓겨나고 밥 안 먹으면 일을 못하고 교통비 안 쓰면 회사를 못 가거든요. 그래서 김민수 씨는 선택했습니다. 기호재를 포기하기로요. 이게 경제학에서 말하는 대체 효과입니다. 대체 효과는 상대적으로 비싼 재화를 싼 재화로 바꾸는 현상을 뜻하거든요. 김민수 씨는 호프집이라는 비싼 기호재를 편의점 맥주라는 싼 기호재로 대체했어요. 같은 술인데 가격이 3분의 1이니까요. 동시에 소득 효과도 발생했습니다. 소득 효과는 실질 소득이 줄면 전체 소비가 줄어드는 현상이에요. 김민수 씨는 호프집뿐 아니라 카페도 줄였어요. 2023년엔 한 달에 10번 정도 카페 갔는데 2024년엔 3번만 갑니다. 영화관도 줄였고요. 2023년엔 한 달에 2번 영화 봤는데 2024년엔 한 번만 봅니다. 쇼핑도 줄였어요. 2023년엔 분기에 한 번씩 옷 샀는데 2024년엔 반년에 한 번만 삽니다. 대체 효과 더하기 소득 효과는 호프집 수요 급감입니다. 이게 2024년 서울에서
호프집 2257곳이 사라진 경제학적 이유예요. 김민수 씨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뭘 위해 사는 걸까?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고 8시에 집 나가서 지하철 타고 9시에 회사 도착해서 일하고 저녁 7시에 퇴근해서 집에 와서 밥 먹고 10시에 자격증 공부하고 12시에 자고 주말은요? 토요일엔 밀린 빨래하고 청소하고 일요일엔 다음 주 준비하고 일하고 월급 받고 월세 내고 밥 먹고 자고 반복이에요. 즐거움은요? 금요일 밤 편의점 맥주 한 캔이 전부예요. 김민수 씨는 공허합니다. 그런데 이 공허함도 경제학으로 설명되는 거예요. 경제학에서는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하잖아요. 사람은 주어진 자원으로 최대한의 만족을 얻으려 한다고요. 그런데 김민수 씨는 효용을 극대화하고 있는 게 아니라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어요. 예전엔 어떻게 하면 더 즐거울까를 고민했다면 지금은 어떻게 하면 덜 힘들까를 고민하는 거죠. 경제학 용어로 하면요. 효용 극대화에서 비용 최소화로 목표가 바뀐 겁니다. 이게 바로 20대 후반, 30대 초반, 세대 전체가 겪고 있는 현실이에요. 2025년입니다. 1년 후죠. 김민수 씨는 여전히 금요일 밤마다 집에 있습니다. 편의점 맥주 한 캔 마시면서 노트북 앞에 앉아 있고요. 그런데 노트북 화면이 달라졌어요. 자격증 강의가 아니라 이력서를 쓰고 있습니다. 김민수 씨는 이직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난 1년 동안 김민수 씨는 금요일 밤마다 공부했습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강의를 들었고 엑셀 고급 함수를 배웠고 데이터 분석 기초를 익혔어요. 그리고 2025년 8월 시험을 봤습니다. 결과는요? 합격입니다. 김민수 씨는 자격증을 따자마자 이력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자격증란에 컴퓨터 활용 능력 1급을 적었고 자기소개서에는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0월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면접 보러 오라고요? 2025년 11월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2025년 12월 김민수 씨는 새 회사 입사 계약서에 사인했어요. 연봉은 4,200만 원입니다. 700만 원 인상이죠. 김민수 씨는 인터넷 뱅킹 앱을 엽니다. 통장 잔고를 봤어요. 300만 원이 모여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김민수 씨는 호프집을 12번만 갔어요. 한 달에 한 번 꼴이죠. 한 번에 3만 원씩이니까 36만 원 썼습니다. 만약 예전처럼 한 달에 4번씩 갔다면요. 48회니까 144만 원을 썼을 거예요. 차이가 108만 원입니다. 거기다 김민수 씨는 카페도 줄이고 영화관도 줄이고 쇼핑도 줄였거든요. 1년 동안 총 200만 원 정도를 아꼈어요. 그 돈에 월급에서 매달 조금씩 저축한 돈을 더해서 통장에 300만 원이 모인 겁니다. 김민수 씨는 생각합니다. 그래, 합리적 선택이었어. 이게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연된 만족지연입니다. 지금 당장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미래에 더 큰 이익을 선택하는 거죠. 김민수 씨는 1년 동안 호프집을 거의 포기했습니다. 금요일 밤마다 집에서 공부했고요. 친구들 만나는 횟수도 줄였어요. 그 대신 자격증을 땄고 이직에 성공했고 연봉이 700만 원 올랐습니다. 투자한 시간과 돈에 비해 돌아온 게 훨씬 크죠. 경제학적으로는 대성공입니다. 그런데요, 김민수 씨는 여전히 공허합니다. 김민수 씨는 창밖을 봅니다. 호프집 네온사인이 여전히 깜빡입니다. 그런데 예전보다 어두워 보여요. 아, 맞다. 저 호프집도 문 닫았구나. 새로 생긴 카페로 바뀌었네. 김민수 씨는 지난 1년을 떠올립니다. 금요일 밤마다 혼자 집에 앉아서 노트북 보면서 공부했던 시간들. 친구들 단톡방에서 술자리 제안 올라올 때마다 미안하다고 답장 보내던 순간들. 주말에 혼자 집에서 빨래하고 청소하던 시간들. 즐겁지 않았습니다. 연봉은 700만 원 올랐지만 1년치 금요일 밤을 잃어버렸습니다. 경제학은 숫자로 성공을 말하지만 마음의 공허함은 설명하지 못하거든요. 김민수 씨는 맥주 캔을 듭니다. 편의점에서 산 2,500원짜리 맥주요. 한 모금 마십니다. 언제쯤 다시 호프집에 갈 수 있을까? 친구들이랑 부담 없이 술 마시고 웃고 떠들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연봉이 700만 원 올랐지만 물가도 올랐거든요. 새 회사 근처로 이사 가야 하는데 그쪽 월세도 비싸고요. 실질 소득을 생각해 보니까 여전히 빡빡해요. 김민수 씨는 한숨을 쉬고 노트북을 닫습니다. 이제 자격증 공부는 끝났지만 새 회사에서 잘하려면 또 공부해야 하거든요. 보셨습니까? 이게 2025년 젊은 세대의 모습이에요. 경제학적으로는 합리적이지만 감정적으로는 공허한 거죠. 금요일 밤마다 기회비용을 계산하면서 대체제를 선택하면서 한계 효용을 따지면서 합리적으로 내일을 준비합니다. 그게 옳은 선택인지는 경제학도 모릅니다. 다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실질 임금이 오르지 않는 한요. 2026년 12월입니다. 2년 후죠. 당신은 지금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서 있습니다. 선택지 A. 김민수처럼 금요일 밤마다 집에서 공부하면서 2년 후 연봉 700만 원 올리고 통장에 300만 원 모으기. 경제학적으로 합리적인 선택. 하지만 2년치 금요일 밤을 잃어버리는 선택. 선택지 B. 친구들처럼 금요일 밤마다 호프집 가면서 친구들이랑 웃고 떠들고
지금 이 순간 즐기기. 감정적으로 만족스러운 선택. 하지만 통장 잔고는 늘지 않는 선택. 2년 후 당신의 통장 잔고는 둘 중 어느 쪽과 가까울까요? 그리고 당신의 금요일 밤은 어떤 모습일까요? 김민수는 경제학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기회비용 계산하고 대체제 고르고 한계 효용 따지고 실질임금 생각하면서요. 그 결과 연봉은 올랐습니다. 통장 잔고도 늘었고요. 하지만 금요일 밤은 여전히 공허합니다. 당신은요, 경제학적 성공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의 즐거움을 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은 2년 후 당신의 통장 잔고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움직이세요. 오늘 궁금한 경제학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날카로운 계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러운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들을 보면 국민의 70%가 올해를 내 집 마련의 적기라고 생각한다는 장밋빛 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매물은 씨가 말랐고 가격은 상승 곡선을 그릴 일만 남았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전혀 다른 시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진 숫자들이 과연 진실만을 말하고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단순히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라 그들이 실제로 돈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산다고 하니까 나만 뒤처지는 것 아닌가 하는 그 고심이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잘못된 판단 하나로 지난 수십 년간 잃고 온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위험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분석은 단순히 시장이 좋다, 나쁘다를 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주한 이 기묘한 매물 실종 사태의 배후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왜 지금이 기회가 아닌 인내의 시간이어야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서울 한복판 강남에서조차 거래량이 소멸하고 있는 이 충격적인 현실을 직시해야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성숙한 투자자라면 별포 놓쳐서는 안 될 서울 부동산 시장에 숨겨진 이면을 지금부터 하나씩 드러내 보겠습니다. 과거의 경험에만 의존해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재무적 파탄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먼저 드립니다. 끝까지 집중하신다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어 기제와 다가올 진짜 기회를 포착하는 안목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의 심장이라 불리는 강남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은 제대로 보셔야 합니다. 언론에서는 매물이 없어서 집값이 안 떨어진다고 떠들어대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공포는 이미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강남 아파트는 현금 부자들이 줄을 서서 사기 때문에 주제 따위는 전혀 상관없다는 게 시장의 정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그 숫자가 가리키는 방향은 매우 명확합니다. 주제 직전 한 주 동안 강남에서 거래된 건수가 218건에 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일주일 통틀어 신고된 거래가 딱 9건뿐입니다. 이건 단순한 거래 감소가 아니라 시장의 숨통이 완전히 끊어졌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96%라는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시장이 작동을 멈췄다는 뜻이며 누군가 팔고 싶어도 받아줄 사람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공포의 서막입니다. 특히 25억 원이 넘어가는 국가 아파트 시장은 상황이 훨씬 더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 주에 130억 원씩 터지던 거래가 이제는 단 3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무려 98%에 가까운 거래량이 증발해버린 것인데 이게 과연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보십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그토록 맹신했던 강남 불패 신화의 처절한 종말입니다. 매물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거래가 안 된다는 것은 이제 시장에서 물량을 받아낼 세력이 소멸했다는 뜻입니다. 현금만으로 수십억짜리 집을 척 살 수 있는 부자가 우리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민낯이 드러난 셈이죠. 결국 강남조차 대출 없이는 버틸 수 없는 거대한 모래성 위에서 아슬아슬한 춤을 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호가를 붙잡고 버티는 집주인들은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탈출구는 바늘구멍처럼 좁아졌는데 나가려는 사람은 줄을 섰고 뒤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형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남이니까 결국 오를 거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뛰어드는 건 스스로 벼랑 끝으로 걸어가는 것과 다를 법 없습니다. 수십억 원을 투자하면서 기본적인 거래량의 흐름조차 확인하지 않는 무모함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현장의 진짜 목소리는 화려한 장밋빛 기사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소멸해가는 거래 내역 안에 숨어 있습니다. 시장의 냉혹한 현실을 외면하는 순간 여러분은 평생 모은 소중한 자산을 도박판에 던지는 우울을 범하게 될 것입니다.
강남의 심장이 멈춘 진짜 이유는 단순히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정부가 교묘하게 설계한 듯이 부자들의 발목을 어떻게 단단히 묶어버렸는지 그 실체를 알게 되면 소름이 돋을 것입니다. 아직도 강남 부자들은 금고에 현금을 쌓아두고 집을 산다고 믿으십니까? 그건 시장의 생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순진한 착각일 뿐입니다. 진짜 부자일수록 남의 돈, 즉 레버리지를 활용하는데 귀신 같은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2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안도 2억 원 축소는 단순한 주제가 아닙니다. 기존 6억 원까지 나오던 대출을 고작 2억 원으로 줄였다는 것은 사실상 시장의 사용 선고를 내린 것과 다름없습니다. 아무리 수십억 자산가라 해도 갑자기 현금 4억 원을 추가로 마련하는 것은 생사를 깎아내는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이죠. 과거 일본의 90년대 부동산법을 붕괴가 왜 그토록 처참했는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일본 시장이 무너진 결정적인 계기는 집값이 비싸서가 아니라 금융기관이 돈줄을 한 순간에 죄어버린 총량 규제 때문이었습니다. 달리던 열차의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승객들이 앞으로 튕겨나가듯 지금 서울의 고가 아파트 시장이 딱 그 꼴입니다. 이 15억 원짜리 집을 사면서 대출 2억 원만 받으라는 소리는 정부가 대놓고 사지 말라고 듭미는 것과 같습니다. 이건 심리적인 마지노선은 완전히 무너뜨리는 고도의 심리전이자 경제적 압박입니다. 결국 이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로 제한될 것이고 그 결과는 우리가 앞서 확인한 거래 절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규제가 강남만의 이야기라고 느긋하게 구경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꼭대기가 얼어붙으면 그 한기는 순식간에 아래로 몰려와 시장 전체를 마비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가격 하락이 아니라 거래가 아예 불가능해지는 황금성의 상실입니다. 내가 가진 자산이 수십억 원이라고 찍혀 있는데 정작 팔고 싶을 지공 산작 팔고 싶을 자산이 때 현금화할 수 없다면 그것이 과연 가치 있는 자산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대출 규제는 여러분의 자산을 거대한 감옥 안에 가둬버리는 무서운 덫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보십시오. 정부는 이미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가장 날카로운 칼을 뽑아들었고 그 칼날은 정확히 시장의 급소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돈의 흐름이 막힌 시장에서 버틸 수 있는 장사는 없으며 이 흐름이 바뀌기 전까지는 그 어떤 장밋빛 전망도 무의미합니다. 더욱 기막힌 사실은 이렇게 강남의 숨통이 막혀가는 동안 서울 외곽 지역에서는 정반대의 기묘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매물이 사라졌다고 비명을 지르는데 왜 전문가들은 오히려 지금이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경고하는 걸까요? 지금 언론에서 떠드는 매물 실종이라는 자극적인 단어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단순히 숫자가 줄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집을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다는 뜻은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북구나 서대문구 같은 지역에서 매물이 40% 가깝게 사라진 진짜 이유를 냉정하게 분석해봐야 합니다. 이것은 수요가 폭발해서 매물이 팔려나간 것이 아니라 집주인들이 공포에 질려 매물을 거두어들인 결과입니다. 지금 팔아봐야 제값을 받지 못할 것이 뻔하고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 일단 숨어서 지켜보자는 심리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팔리지 않는 물건을 붙잡고 스트레스를 받느니 차라리 시장에서 발을 빼고 관망하겠다는 집주인들의 소극적인 저항이 매물 감소라는 착시 현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곳은 매물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서초구와 강남 지역입니다. 서초구의 매물이 11% 넘게 증가했다는 사실은 시장의 최상위 포식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정구력이 빠르고 위기감지 능력이 탁월한 자산가들은 이미 시장의 하락 기류를 직감하고 남들보다 한 발 앞서 탈출구를 찾고 있습니다. 외곽 지역은 매물이 잠기고 핵심 지역은 매물이 쌓이는 이 기묘한 역전 현상은 시장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매물이 없으니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성북이나 노원의 아파트를 추격 매수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도박인지 아셔야 합니다. 그곳의 매물 감소는 건강한 거래를 통한 소진이 아니라 거래 자체가 실종된 고사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영원히 팔리지 않는 애물단지를 떠안게 될 위험이 큽니다. 매물이 없는 곳에서는 내가 사고 싶어도 살 수 없지만 나중에 팔고 싶을 때는 더더욱 팔 수 없는 지옥 같은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물이 쌓이는 강남권은 가격 하락의 압박이 점점 거세지며 하락의 선봉장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지금의 매물 실종은 시장에 에너지가 넘쳐서 생기는 현상이 아니라 시장이 차갑게 식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직 현상일 뿐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의 본질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의 자산은 시장의 거대한 톱니바퀴에 끼어 산산조각이 날 수 있습니다. 자산가들이 왜 손해를 강소하면서까지 매물을 대놓고 있는지, 그리고 서민들이 왜 매물을 거두고 숨어버렸는지 그 심리적 그리를 철저하게 파고들어야 합니다. 단순한 공급 부족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상황을 오픈하는 순간 여러분은 세력들이 파놓은 거대한 함정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셈이 됩니다. 매물이 사라진 곳은 기회가 아니라 막다른 골목일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고 또 명심하십시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렇게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데도 설문조사에서는 명중 7명이 집을 사겠다고 대답했다는 점입니다. 돈줄은 막혔고 매물은 기형적으로 변했는데 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근거로 집을 사겠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내비치는 걸까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사람들은 마치 그 숫자가 내일의 가격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진리인 동요하곤 합니다. 특히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이 70%에 육박한다는 통계는 아직 집이 없는 3040세대의 불안감을 극도로 자극하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고 싶다는 의지와 실제로 살 수 있는 능력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거대한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숫자는 화려합니다. 현실은 냉혹합니다. 70%라는 압도적인 수치가 마치 당장이라도 시장을 불태울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텅 빈 지갑과 턱끝까지 차오른 두 채라는 무거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서울의 평범한 3040 직장인이 한 해에 벌어들이는 소득이 과연 얼마입니까? 각종 세금과 생활비 그리고 아이들 교육비까지 빼고 나면 남는 것은 한 달에 고작 몇십만 원에 불과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20억 원을 호가하는 아파트를 넘보는 것이 과연 이성적인 계산에 근거한 행동이라고 보십니까? 부모님의 도움이나 엄청난 대출 없이는 꿈도 꿀 수 없는 가격이지만 대출 규제라는 철퇴가 내려진 지금 그 꿈은 사실상 신기루에 가깝습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70% 중에는 자산 증빙을 거친 진짜 매수 대기자보다 나만 뒤처지면 안 된다는 공포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 내뱉는 사고 싶다는 욕망은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지만 실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여러분은 평생을 저당 잡혀야 하는 노예 계약의 시작임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의 70%는 간절함이 빚어낸 허상의 일 뿐이며 시장의 유동성이 말라붙은 순간 그 욕망은 썰물처럼 순식간에 빠져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은 누군가의 희망사항이 담긴 설문조사지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쏟아내는 내 집 마련 서두르라는 조언 역시 그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달콤한 유혹에 불과할 확률이 높습니다. 진짜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입으로만 떠드는 다수가 아니라 실제로 수십억 원을 즉시 동원할 수 있는 소수의 실탄입니다. 우리는 지금 남의 눈치만 보며 우왕좌왕할 때가 아니라 내 지갑의 무게를 가장 정확하게 측정해야 하는 냉정함이 필요합니다. 군중 심리에 휩쓸려 벼랑 끝으로 등 떠밀리는 순간 그 누구도 여러분의 실패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거대한 거품이 거치고 난 뒤에 남겨질 상처는 오롯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몫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심리적인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이 정작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진짜 정부는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거대한 공급의 파도가 서울 중심부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밀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언론의 선동과 지금 당장 시장에 뛰어들지 마십시오. 진짜 기회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전체에 공급하기로 약속한 135만 채라는 어마어마한 물량이 이제 막 기지개를 켜며 여러분 앞에 나타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라 입지 자체가 지금까지의 공급받은 차원이 다른 핵심 요지들입니다. 서울의 심장부인 용산 정비창 부지에 들어설 최소 2만 채의 아파트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미래가치의 상징인 그 땅에 이 정도 규모의 신축단지가 들어온다는 것은 기존 주택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 대사건입니다. 강남권의 숨은 보석이라 불리는 서초 서리풀지구도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금사라기 땅에 2만 채 규모의 공급이 예정되어 있는데 굳이 지금 고점에서 낡은 아파트를 잡으러 다닐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잠시만 눈을 돌려보면 둔촌주공 옆 부지에 들어설 4만 채 규모의 거대 주거단지 또한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며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강변에 딱 붙어 있어 서울이나 다름없는 구리 토평 지구의 22 영채 역시 절대 놓칠 수 없는 카드입니다.
다리 하나만 건너면 바로 서울 강동구와 연결되는 이 환상적인 입지가 조만간 분양시장에 쏟아져 나올 예정입니다. 기신도시 역시 서울 도심까지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여러분의 주거 고민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줄 채비를 마쳤습니다. 이번 공급 계획은 단순히 말로만 떠드는 공약이 아니라 국토부 내부에 80명 규모의 강력한 전담 조직이 꾸려져 실질적인 실행 단계에 진입해 있습니다. 정권 초기부터 사활을 걸고 밀어붙이는 이 거대한 공급, 폭탄을 외면하고 무리하게 빚을 내서 구축을 사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성급한 결정은 평생의 호혜와 가계부채에 추후를 남기지만 조금의 인내심은 여러분의 자산을 수억 원씩 불려주는 최고의 투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현금을 쥐고 매운으로 시장을 관찰하며 다가올 분양 일정을 치밀하게 체크해야 하는 인내의 시간입니다. 남들이 불안에 떨며 고점에서 물량을 받아내며 고통받을 때 여러분은 정부가 차를 준성한 밥상 위에서 가장 좋은 것만 고르기만 하면 됩니다. 공급이 본격적으로 쏟아지는 시점에는 지금의 기세든 호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매수자가 시장의 주도권을 지는 진정한 매수자 우위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객관적인 지표와 계획을 비웃기라도 하듯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지금 사지 않으면 영영 기회가 없을 것처럼 공포를 조장하는 목소리가 가득합니다. 심지어 공신력 있다는 언론사와 유명 전문가들까지 합세해 여러분을 위험한 낭떠러지로 몰아넣고 있는데 그들은 과연 누구를 위해 그토록 목소리를 높이는 걸까요? 이명 언론이 소개하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무조건 맹신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달콤한 전망이 여러분의 전 재산을 지켜줄 것이다 믿는다면 그것만큼 위험한 도박은 없습니다. 최근 조선일보가 전문가 10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서울 아파트 값이 최대 10%까지 폭등할 것이니 지금 당장이라도 집을 사야 한다는 자극적인 주장들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시장이 죽어가고 거래가 소멸하는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오직 장밋빛 미래만 설계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분석가가 아니라 판매원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전문가라는 화려한 타이틀 뒤에 숨어 건설사나 금융권의 이익을 대변하며 대중을 불나방처럼 시장으로 몰아넣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들의 말소가 덜컥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그들은 중개 수수료와 대출이자 수익을 챙기며 뒤에서 웃음을 지을 것입니다. 냉정하게 팩트를 체크해 봅시다. 강남 거래량이 97% 넘게 폭락한 초유의 사태 속에서도 가격이 10% 오른다는 논리가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무시한 채 오직 심리적 압박만을 이용해 막차를 태우려는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수법에 불과합니다. 지금 당장 사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겁을 주는 그들의 조언은 사실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물량을 털어내고 싶은 기득권 세력들의 마지막 탈출구를 열어주기 위한 교묘한 선동의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정을 지켜야 할 돈이 누군가의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전문가들의 전망은 틀려도 그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믿고 행동한 여러분의 결과는 오로지 여러분 자신이 감당해야 할 처절한 몫으로 남게 됩니다. 지금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는 해안이 절실한 시점이며 다수의 의견이 항상 정답은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화려한 수식어로 치장된 전문가의 논리에 압도당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숨기고자 하는 진짜 위기는 조만간 시장 전반을 뒤흔드는 거대한 해일이 되어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라는 이름의 세일즈맨들이 설계한 판에서 벗어나야만 여러분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거짓된 신호의소가 평생을 후회할 선택을 하기에는 우리가 짊어진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기득권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판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는 이제 마지막 대결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와 집주인 그리고 우리 무주택자들 사이에 벌어지는 이 소리 없는 전쟁의 최우순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지금 부동산 시장은 총상 없는 전쟁터나 다름없습니다. 돈의 싸움이 아니라 인내심의 싸움으로 번지고 있죠.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대출 규제와 공급 폭탄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꺼내 들었고 집주인들은 호가를 낮추지 않으며 마지막까지 버티는 형국입니다. 시장은 이제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가 아니라 누가 먼저 무너지는지를 시험하는 잔혹한 체스판으로 변했습니다. 정부는 공급 전담 조직까지 꾸리며 가격을 누르려 하고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두며 가격 방어에 사활을 벌고 있습니다.
이 팽팽한 힘겨루기 사이에서 무주택자들은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정부의 의지는 단호합니다. 8,000명에 달하는 국토부 정의 요원들이 공급 대책에 매달려 있다는 것은 단순히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실제로 시장의 근간을 바꾸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반면 집주인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가격에 팔면 손해라는 생각에 매물을 꼭 쥐고 있지만 거래량이 소멸한 상태에서 호가만 붙잡고 있는 것은 허공에 발을 딛고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대출 이자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는 집주인들부터 하나 둘씩 대호에 이탈하게 될 것이고, 그 균열이 생기는 순간 댐이 무너지듯 가격 하락은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전쟁의 최전선에서 방패도 없이 서 있는 약자가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인 현금과 인내심을 쥐고 있는 심판자의 위치에 서야 합니다. 지금 서둘러 집주인들의 탈출구를 열어주는 자선 사업가가 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모든 폭락장은 누군가 버티다 못해 던진 급매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강남에서 벌어지는 거래멸종 사태는 바로 그 던지기 직전에 폭풍전야 같은 긴장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힘겨울기가 끝나는 시점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파괴적인 형태로 다가올 것입니다. 결국 먼저 손을 놓는 쪽은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유동성 위기에 처한 집주인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조급함이 그들에게 산소 호흡기를 달아주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냉혹한 심리전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자만이 다가올 거대한 기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승리의 여신은 숫자를 믿는 자의 편입니다. 인내심은 곧 수익으로 돌아옵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눈을 감을 때 여러분은 눈을 크게 뜨고 사자가 먹잇감을 노리듯 시장의 붕괴를 지켜보며 가장 맛있는 조각을 가져갈 준비를 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혼란을 뒤로하고 냉정한 결론을 내려야 할 시간입니다. 2026년 서울동산이라는 거대한 도박판에서 여러분의 전 재산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결단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언론의 화려한 미사여구와 전문가들의 선동적인 조언 속에 숨겨진 서울 부동산 시장의 처절한 실체를 마주했습니다. 강남의 거래량이 97% 넘게 사라지니 충격적인 수치는 시장이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70%가 사고 싶어 한다는 설문조사는 그저 허상일 뿐이며, 진짜 시장을 움직이는 돈줄은 이미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당장 집을 사지 않으면 낙오자가 될 것 같은 공포심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금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현금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무장시키고 인내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정부가 약속한 용산과 서리풀, 그리고 구리토평의 압도적인 공급 물량은 조만간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결정의 순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급한 한 걸음이 벼랑 끝으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철저한 인내가 평생의 자산이 될 것인지는 오직 여러분의 냉정한 이성에 달려 있습니다. 시장이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매물을 던지는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온 진짜 기회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투자의 책임은 오롯이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한 데이터와 분석은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눈앞의 호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돈의 흐름을 읽는 능력임을 잊지 마십시오. 과연 여러분은 군중을 따라 낭떠러지로 침묵이 가장 공포스러운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거대한 태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그 소름 끼치는 고요한 말입니다. 현재 우리 경제가 정확히 그 임계점에 서 있습니다. 대중은 당장 귀청을 찢는 파열음이 들리지 않으니 아직은 안전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냉철하게 펀더멘털을 뜯어보는 시장의 선수들은 이미 감지했습니다. 자본의 거대한 지각 변동이 시작되었다는 명백한 신호를 말이죠. 경제 위기는 단순한 파괴나 붕괴가 아닙니다. 무방비한 자의 주머니를 털어 철저히 준비된 자의 곳간을 채워주는 냉혹한 자산 재배치 과정일 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막연한 공포심을 조장하려는 게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이 혼돈의 쓰나미 속에서 내 자산을 사수하고 남들이 공포에 질려 투매할 때 역으로 기회를 낚아채는 승자의 생존 메커니즘을 공유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맹신했던 재테크 불패 신화들은 이미 산산조각 나고 있습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안전판은 사라진 지 오래고, 성실히 모은 예적금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에게 잡아먹히고 있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삶을 구제해 줄 거란 환상은 이제 폐기해야 합니다. 오직 스스로 각성해
있는 자만이 이 거대한 구조적 전환점에서 살아남아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존버하는 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스템의 균열을 읽어내고 그 틈새에서 새로운 부의 질서를 선점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분석해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향후 30년, 아니 평생의 경제적 계급을 가를 중대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끝까지 따라오십시오. 당신이 안주하던 세상은 이미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맥을 짚으려면 개미들의 아우성이 아니라 큰손들의 포트폴리오를 해부해야 합니다. 투자의 현인이라 추앙받는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최근 포지션 변경은 그야말로 경악스럽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최애 주식이었던 애플, 지분을 가차없이 절반 가까이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웠을까요? 놀랍게도 아무것도 담지 않고 현금으로만 300조 원이 넘는 철옹성을 쌓았습니다. 버핏이 고작 세금 몇 푼 아끼려고 주식을 처분했을까요? 천만에요. 그는 지금 시장의 안전마진이 전멸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주가는 천장을 뚫는데 실물 경제의 기초 체력은 바닥을 기는 괴리 현상. 그는 역사 속에서 이런 불균형이 초래할 파국을 수도 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스마트 머니는 절대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공격적 베팅을 멈추고 방어적 태세로 전환하는 데에는 소름 끼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의 푼돈 수익보다 다가올 대폭락장에서 살아남는 것을 제1의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현금을 쥐고 있다는 것은 투자를 쉬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 패닉에 빠져 모든 것을 내던질 때 바닥에 떨어진 다이아몬드를 쓸어 담을 강력한 실탄을 장전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뼈저린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언론은 여전히 인공지능과 장밋빛 미래를 떠들지만 진짜 고수들은 조용히 비상구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파티는 끝나기 10분 전이 가장 화려한 법이죠. 하지만 조명이 꺼진 뒤에는 아무도 당신을 구해주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안전합니까? 혹시 세력들이 던져주는 희망 고문에 취해 최고점에 물려 계신 건 아닙니까? 거물들이 현금을 쌓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모든 거품이 꺼지고 제자리를 찾는 잔인한 조정의 시간이 코앞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파괴적인 순간을 역대급 박앤셀 축제로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버핏이 애플을 팔았다는 사실보다 더 무서운 건 그 천문학적인 돈을 쥐고도 살 게 없다며 관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시장에 보내는 가장 강력하고도 냉혹한 매도 신호입니다. 여러분은 이 경고음을 무시하고 태풍의 눈 속으로 뛰어드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처럼 조용히 방주를 띄우시겠습니까? 이제 큰손들의 의도는 파악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장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단순히 현금만 들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위기의 파도에 수장되지 않고 오히려 그 파도를 타고 넘을 아주 치밀하고 구체적인 생존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전략 없는 준비는 망상에 불과합니다. 위기가 닥치면 제일 먼저 무너지는 건 잔고가 아니라 대책 없는 사람들의 멘탈입니다. 이제부터 뼛속 깊이 새겨야 할 6가지 실전 강령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현금은 생존을 위한 산소 마스크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치의 생계비를 반드시 유동성 자금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대다수가 한 달치 생활비조차 현금화에 두지 않고 죄다 자산에 묶어두는 실수를 범합니다. 하지만 직장을 잃거나 수입이 끊기는 순간 팔리지 않는 자산은 독이 든 성배가 되어 돌아옵니다. 지금 당장 불필요한 지출부터 동결하고 통장에 찍히는 사이버 머니가 아니라 언제든 뺏을 수 있는 현금을 늘리는데 사활을 거십시오. 그 돈은 위기 상황에서 당신이 뇌동매매하지 않게 잡아줄 가장 강력한 심리적 방파제가 될 것입니다. 둘째, 수입원의 파이프라인을 다각화하고 콘크리트처럼 다지십시오. 지금 다니는 회사가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줄 거라는 착각은 가장 위험한 도박입니다. 만약 내일 당장 회사 문이 닫힌다면 당신에게 남는 계급장은 무엇입니까? 월급 외에 단돈 10만 원이라도 스스로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합니다. 떼돈을 벌라는 게 아닙니다. 별도의 수익원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당신의 멘탈을 강철처럼 만들고 위기를 버티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만의 생존 무기를 갈고 닦아야 합니다. 속에서도 냉철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셋째, 악성 부채와의 전면전을 선포하십시오. 모든 빚이 적은 아닙니다. 허나 신용카드 할부, 마이너스 통장, 그리고 변동 금리 대출은 당신의 숨통을 조이는
교수대 밧줄과 다름없습니다. 금리가 치솟고 시장이 얼어붙는 순간 이 빚들이 가장 먼저 당신의 삶을 박살낼 것입니다. 여유. 자금이 생긴다면 투자가 아닌 상환에 쏟아부으십시오. 빚을 청산했을 때의 그 해방감이야말로 다가올 파도를 버텨낼 진짜 생존 동력이 됩니다. 넷째, 자산 방어와 리스크 관리에 목숨을 거십시오. 지금은 공격이 아니라 수성이 살 길입니다. 실체 없는 테마주나 코인판에 인생을 거는 건 스스로 벼랑 끝으로 뛰어드는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현금 흐름이 확실한 우량주나 필수 소비재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뜯어 고치십시오. 아울러 보험 내역을 점검해야 합니다. 경제난의 병마까지 겹치면 그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입니다. 지루해 보여도 이 기초적인 점검이 당신 가정을 지킬 최후의 보루입니다. 다섯째, 기회를 낚아채 쇼핑 리스트를 미리 작성하십시오.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는 역사적인 박앤세일 기간입니다. 공포에 질린 대중이 알짜 자산을 헐값에 던질 때 당신은 무엇을 쓸어 담을지 미리 공부해둬야 합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목표물의 적정 가격을 꿰뚫고 있어야 합니다.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허둥지둥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이 숙제를 끝내놓아야 합니다. 여섯째, 강철 같은 심리적 맷집을 기르십시오. 위기가 닥치면 뉴스는 온통 절망뿐일 겁니다. 이때 공포에 잡혀 뇌동매매하거나 포기해버리면 모든 준비는 물거품이 됩니다. 자본주의는 결국 회복한다는 믿음을 갖고 냉정한 논리로 버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놈이 강한 겁니다. 내부 전열을 단단히 정비했다면 이제 우리를 포위한 외부의 적을 직시할 차례입니다. 방주를 아무리 잘 지어도 밖에서 터지는 폭탄의 정체를 모르면 속수무책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5개의 뇌관이 지금 이 순간에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준비가 끝났다면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한국 경제는 지금 5개의 시한폭탄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만 터져도 연쇄 폭발을 일으킬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첫 번째 뇌관, 환율 발작과 자본 유출입니다. 자본은 금리가 높은 곳으로 흐르는 법입니다. 한미 금리 격차가 벌어지자 외국인 투자자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한국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1달러에 1,400원을 넘나드는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당신 지갑 속 원화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고 있다는 끔찍한 경고입니다. 수입 물가가 폭등하고 기업 비용이 늘어나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두 번째 뇌관은 19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입니다. 온 국민이 빚더미 위에 위태롭게 서 있다는 뜻입니다. 금리가 조금만 요동쳐도 수십조 원의 이자 폭탄이 떨어집니다. 월급 절반을 이자로 뜯기는데 소비가 살아날리 만무합니다. 빚으로 쌓아 올린 가짜 풍요는 끝났습니다. 이제 혹독한 청구서를 받아들 시간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뇌관은 가장 위험한 화약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입니다. 2025년 초부터 들려오는 건설사들의 줄도사는 우연이 아닙니다. 미분양은 쌓이고 금리는 치솟는 상황에서 돈을 대준 금융권까지 연쇄적으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무리하게 판을 벌린 업보입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가 깨지는 순간 한국 자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집값은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할 것입니다. 네 번째 뇌관, 우리 경제의 심장 삼성전자의 위기입니다. 한때 무적이었던 반도체, 신화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파운드리는 대만 TSMC에 밀리고 인공지능 핵심인 HBM 시장에선 경쟁자들에게 주도권을 뺏겼습니다. 시가총액이 증발하고 외국인이 삼성 주식을 투매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탱하던 기술 초격차에 균열이 갔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기침하면 한국 경제는 독감에 걸린다는 말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뇌관은 처참한 내수시장의 붕괴입니다. 당장 거리에 나가보십시오. 자영업자들의 비명이 하늘을 찌르고 폐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물가는 미친 듯 뛰는데 소득은 제자리니 지갑을 닫아버린 겁니다. 경제 엔진인 소비가 꺼지면 고용 참사와 소득 감소라는 최악의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 5가지 악재는 별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서로 얽히고 설킨 거대한 그물망입니다. 이 그물이 조여올 때 평범한 서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와 비슷한 끔찍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1997년의 그 악몽이 2026년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우리 목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때와 지금은 무엇이 다르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1997년
그해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습니다. 모두가 끝장이라고 했습니다. 멀쩡히 출근하던 우리 아버지들이 하루아침에 책상을 빼야 했고 평생 피땀 흘려 장만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걸 피눈물로 지켜봐야 했던 참혹한 시절이었습니다. 명동 한복판에는 나라를 살리겠다며 장롱 속 금반지와 아이 돌반지까지 꺼내 들고 나온 은행 셔터 앞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휴지 조각이 된 어음을 손에 쥐고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던 사장님들의 절규가 아직도 귓가에 선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불황을 넘어선 대한민국 전체에 새겨진 끔찍한 트라우마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시해야 할 냉혹한 진실은 따로 있습니다. 그 아비규환의 현장 속에서도 누군가는 자산을 10배, 아니 무려 30배 이상 불리며 엄청난 부를 거머쥐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무엇이 그들의 희비를 갈랐을까요? 단순히 운이 좋아서였을까요? 천만에요. 승패는 철저한 대비에서 판가름 났습니다. 파산한 이들이 감당 못할 빚더미에 깔려 질식해갈 때 부자들은 현금이라는 총알을 쥐고 숨죽여 기회를 노렸습니다. 시장이 공포에 질려 투매할 때 그들은 피도 눈물도 없이 알짜 자산들을 헐값에 쓸어 담았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그때의 대자비 같지만 실상은 훨씬 더 교묘하고 악질적입니다. 1997년이 달러가 말라버린 급성심정지였다면 지금은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안에서부터 서서히 썩어 문드러지는 말기암과 같습니다. 과거에는 금 모으기 운동이라는 단합된 힘으로 돌파구라도 찾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만인이 만인을 상대로 각자 도생하기 바쁩니다. 국가가 내 노후를 책임져 줄 거라는 기대는 이제 가장 어리석고 위험한 망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역사는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이 반복됩니다. 단지 그 가면만 바꿨을 뿐입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복귀하지 않는 자는 그 처참한 고통을 다시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IMF 사태가 남긴 교훈은 뼈아픕니다. 시스템은 절대로 개인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도살장에 끌려가는 건 성실하게 일만 했지 아무런 방어막을 치지 않은 서민들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쥐고 있는 그 자산들이 안전하다고 확신하십니까? 혹시 우리 아버지 세대처럼 폭풍이 집을 삼키기 직전까지 설마설마하며 방 안에 앉아 있는 건 아닙니까? 이 잔혹한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제 2026년을 향해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번 위기는 한국만의 국지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부의 지도가 다시 그려지는 거대한 지각변동의 서막입니다.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처럼 국내 뉴스에만 일희일비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시야를 국경 밖으로 돌려야 합니다. 바다 건너 거대 자본들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왜 그들이 한국 시장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뱃머리를 돌리는지 그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할 시점입니다. 냉정하게 말해 세계는 더 이상 한국을 아시아의 호랑이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이빨 빠지고 병든 늙은 호랑이가 되어가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부의 왜곡된 지표에 취해 있을 때 스마트한 글로벌 자금은 이미 한국을 손절하고 더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는 곳으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의주시해야 할 것은 킹달러의 위력입니다. 미국은 자국 경제 방어를 위해 고금리를 무기로 전 세계의 달러를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만지작거리며 버텨본들 기축통화라는 거대한 중력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 투자자들은 리스크투성인 한국을 떠나 이자도 두둑이 챙겨주는 안전한 미국으로 떠납니다. 이것이 현재 진행 중인 원화가치 폭락과 자본 이탈의 핵심 트리거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몰락은 우리에게 예고편과 같습니다. 그들은 1990년대 초 버블 붕괴 후 무려 30년이 넘도록 저성장의 nem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인구 절벽, 가계 부채, 그리고 부동산, 거품은 당시 일본보다 훨씬 더 기형적이고 폭발 직전인 상태입니다. 특히 최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움직임은 우리에게 섬뜩한 경고장을 날립니다. 일본 금리가 조금만 꿈틀대도 전 세계에 풀린 돈이 회수되면서 한국처럼 체력이 고갈된 신흥국 시장은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유동성 잔치가 끝나면 제일 약한 고리부터 끊어지는 게 자본의 생리입니다. 중국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과거엔 우리 물건을 팔아주던 고마운 큰손이었지만 이제는 기술력으로 우리 턱 밑까지 칼을 겨누는 무시무시한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중국 경제가 기침을 하면 우리
수출은 독감에 걸리고 반대로 중국이 살아나면 우리 기업들의 파이를 빼앗아 갑니다. 앞뒤가 꽉 막힌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심장은 차가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침몰해가는 한국이라는 배에 내 모든 자산을 싣는 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보다 훨씬 더 무모한 도박입니다. 1997년 우리가 박살났을 때 미국과 유럽의 우량 자산들은 오히려 빛을 발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투자의 영토를 확장해야 합니다. 달러나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된 초우량 자산으로 당신의 부를 분산해 놓아야 합니다. 국가가 나를 지켜줄 거라는 순진한 믿음은 이제 쓰레기통에 처박으십시오. 진짜 투자 고수들은 대중 앞에서 한국 경제를 걱정하는 척하지만 정작 자신의 돈은 이미 국경 밖으로 빼돌렸습니다. 입으로는 애국을 외칠지언정 손가락은 세상에서 가장 냉정한 자본의 논리를 따르는 법입니다. 자본주의 정글에서 국적은 수단일 뿐 결코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내 피 같은 재산과 가족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벙커를 어디에 지을지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합니다. 이 살벌한 글로벌 머니게임에서 우리가 생존할 해법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을지 모릅니다. 복잡한 거시경제 지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당신의 아수라장이 된 시장에서 내 돈을 사수할 절대적인 방어체계에 대해 논해봅시다. 대다수가 패닉에 빠져 갈팡질팡할 때 여러분을 굳건히 받쳐줄 비장의 무기입니다. 핵심은 견고한 시스템입니다. 다가올 충격을 온몸으로 막아내는 것을 넘어 그 반동을 이용해 불을 증식시킬 3중 방어막을 지금 당장 설계해야 합니다. 첫 번째 방어막은 통찰력이라는 무형의 자산입니다. 남들이 퍼나르는 찌라시가 아니라 날 것 그대로의 경제 지표를 해독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위기 때는 대중의 공포심을 자극해 이득을 취하려는 사기꾼들이 득세합니다. 이때 중심이 없으면 피땀 흘려 모은 돈은 순식간에 하이에나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진짜 가치와 가짜 거품을 예리하게 구분해내는 냉철한 분석력, 이것이 생존 공부의 첫 단추입니다. 두 번째 방어막은 압도적인 현금 흐름, 즉 달러와 유동성입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원하는 우리 안방에서나 대접받지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는 휴지 조각 취급을 받는 취약한 화폐입니다. 포트폴리오의 상당 부분을 반드시 기축통화인 달러나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치환해 두십시오. 이는 단순한 방어를 넘어 거품이 꺼지고 시장에 쏟아져 나올 알짜배기 자산들을 헐값에 주워 담을 수 있는 강력한 실탄이 되어줄 것입니다. 현금을 움켜쥔 자만이 공포를 기회로 역전시킬 특권을 누립니다. 세 번째 방어막은 내재 가치가 확실한 실물 자산입니다. 정부가 찍어내는 종이돈은 정책 결정 한 번에 그 가치가 녹아내립니다. 허나 입지가 탁월한 부동산이나 필수 생산 시설은 결국 본연의 가격을 회복합니다. 단 은행 빚으로 쌓아올린 모래성이 아니라 온전히 내 자본으로 통제 가능한 진짜 내 것이어야 합니다. 태풍이 불어닥칠 때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는 뽑혀 나가는 법입니다. 이 모든 준비 위에 얹어야 할 활용점정은 바로 강철 같은 멘탈입니다. 재무적으로 완벽해도 심리가 무너지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위기가 닥치면 미디어는 하루 종일 세상이 망할 것처럼 떠들어대고 지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투매에 나설 겁니다. 이때 부정적인 뉴스만 찾아보며 스스로를 갉아먹는 둠스크롤링 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숫자와 미리 세팅해둔 매뉴얼대로 기계처럼 반응해야 합니다. 준비된 투자자에게 불황은 고통이 아닌 부의 추월차선입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칠 때 여러분은 냉혈한처럼 앞을 보며 판을 새로 짜야 합니다. 부의 지도가 뒤집히는 이 결정적 순간 당신은 포식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먹잇감이 되겠습니까? 막연한 불안감은 쓰레기통에 버리고 당장 실행 가능한 아주 작은 일부터 착수하십시오. 이 영상을 끄자마자 여러분이 해야 할 행동은 명쾌합니다. 계좌를 까보고 빚의 규모를 직시하며 내 것이 아닌 허상들을 과감히 쳐내는 구조조정입니다. 그 작은 결단이 10년 후 여러분을 근근히 버티는 생존자가 아닌 시장의 지배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경제 위기는 모든 것이 소멸하는 재앙이 아닙니다. 부의 주인이 바뀌는 거대한 정산의 날일 뿐입니다. 누군가는 평생의 노력을 털리겠지만 칼을 갈아온 누군가는 이 파도를 타고 새로운 상류층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어느 줄에 서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는 맹목적인 성실함은 차라리 독약입니다.
시스템 붕괴는 준비 없는 자들에게 가장 잔혹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대중이 패닉에 빠져 아비규환일 때 여러분은 가장 높은 곳에서 차분하게 사냥감을 고르는 포지션을 점해야 합니다. 현자는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지붕을 보수하는 법입니다. 지금의 작은 실행이 훗날 당신 가문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의 자산을 사수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 내용은 시장 데이터를 근거로 한 시나리오이며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고지합니다. 이제 그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가계부와 대출 내역부터 정밀 타격하십시오. 실행만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